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이없고도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사연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5,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 저에게 지긋지긋한 악몽을 선사한 전 남편과 드디어 이혼 도장을 찍고 솔로가 되었는데요. 인터넷 속에서만 보던 사연, 그리고 유튜브로만 들어오던 분노 유발 막장 스토리가 저에게 찾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있었던 대박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펜을 들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저와 3살 차이가 났습니다. 요즘 세대가 흔히들 말하는 교회 오빠가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었지요. 남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덩치만 큰 곰 같았던 사람, 본인 엄마의 뒤만 졸졸 쫓아다녔던 사람, 지금 생각하면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한 겹, 아니 10겹은 꼈는지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워 보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이랑 다른 매력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본인의 동갑내기인 오빠들이나 제 또래 친구들과는 말도 잘 섞지 않았으며 청년부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더듬거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혜원아, 너 초코크림빵 좋아해? 응? 싫어하지는 않지.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있으면 뭐 먹는 정도? 근데 그건 왜 물어봐? 아까 간식 시간에 받았어. 근데 난 초코크림빵 별로 안 좋아해서, 너가 좋아하면 너 먹어. 톡 건들면 펑 하고 터질 것 같이 붉어진 귀와 얼굴을 하고서 그는 저에게 냅다 빵과 우유를 던져주고 저 멀리로 달려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 모두가 당황하고 말았죠. 그렇게 한 5초가량을 벙찐 상태로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 벼랑간 옆에 있던 친구가 빵 터지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저 오빠가 너 좋아하나 보다. 저분 원래 다른 오빠들이랑도 우리랑도 말 거의 안 섞는데.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빵 먹기 싫은데 내가 눈에 보여서 나한테 물어보고 준 거지. 넘겨짓지 마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오빠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계속 깐죽거리는 친구의 어깨를 짝소리가 나도록 때렸지만 사실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그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는 자잘한 간식으로 은연중에 저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빵, 어떤 날은 햄버거, 어떤 날은 초콜릿, 그리고 빼빼로데이에는 빼빼로를 간식으로 받았는데 어김없이 그날도 간식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 자꾸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을 들썩거리길래 하도 답답해서 제가 먼저 물어보았죠. 할 말 있음 하던가, 말라면 말던가. 남자가 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남자란 자고로 달고 태어났음 빠꾸 없이 당당하게 물어볼 건 물어보고 말할 건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뭔데?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넌 무슨 여자애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 부끄럽게.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말을 해. 오늘 빼빼로 데이잖아. 빼빼로 주면서 고백하는 날이라고 해서 나 오늘 옷도 나름 신경 써서 입었는데 물론 엄마가 골라준 거긴 하지만 그래. 평소보다 좀 더 멋있어 보이기는 하네.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라는 게 뭐야? 오래 전부터 쭉 좋아해 왔어.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도 너만 보였고 설교 들을 때도 목사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네 얼굴만 보였어. 집에서도 네 생각만 났고. 이래저래 횡설수설거리며 저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는 이 남자가 어리숙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귀엽다고 느껴졌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때묻지 않고 순수할 수 있는 건지 싶은 마음도 들었지요. 빼빼로데이라 저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 나름 옷도 신경 쓰고 왔다며 얼굴을 붉히는 그가 그저 귀여워 보였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우습고 귀여워서 순간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그러기에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진지해 입술을 꾹 깨물고 웃음을 삼켰어요.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때? 내 마음이 궁금해? 궁금하지 그럼.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건데.
저는 순둥하지만 매사에 진지한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되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절로 눈길이 가는 사람.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도 않았고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지만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게 마음이고 진심이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요. 그렇게 막대 과자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빼빼로 데이 날, 저는 그와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순하고 착했고 연애를 하면서도 매사에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매사에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밝아 교회 내에서는 소위 인싸라 불리던 친구였답니다. 대인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저희가 교제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도 바로 이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나한테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줄 거란 약속할 수 있어? 응? 당연하지. 굳이 내가 너한테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다 솔직하게 말해주지. 울 오빠랑 사귀지?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우리 딱히 티내는 것도 없었는데? 참나, 티 안 내려고 해도 다 티 나네요. 아주 우리 사귀입니다. 우리 연애해요. 광고를 하고 다니더구만. 그래도 우리 오빠의 연애 첫 상대가 언니라서 마음이 좀 놓인다. 언니라면 나도 만족이야. 나 방금 합격 당한 건가? 얼떨떨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저희의 연애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닌 인정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첫 연애였지만 그 흔한 말다툼 한 번 없이 무난하게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던 그때에 그 사람은 정말 순박한 곰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뭐만 하면 응 좋아, 그거 하자,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난 다 좋아 라고 말하는 예스맨이었죠. 그런 그와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 시간 행복하게 연애를 하자 오랜 친구들 역시 그를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야, 너 진짜 오래 연애한다. 행복해? 그분이 잘해주셔? 당연하지. 내 앞에서는 완전 예스맨이라니까. 내가 뭐 하자고 하면 좋아. 뭐 먹자고 하면 그래. 어디 가자고 하면 응 가자. 거절하는 법이 없어. 이야, 좋겠다. 이혜원 인생에 완전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하셨네. 결혼은 할 거야?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거야? 아마 하게 된다면 내년 봄이나 가을쯤? 야, 그 전에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라. 우리가 또 남자 보는 눈은 기가 막히지 않냐.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은 척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봐줄게. 그래. 그리고 그 사람 집안 환경도 당연히 봐야 하는 거 알지? 그런 거 안 보고 사람만 좋아서 결혼하게 되면 너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한다? 그 사람 집은 좀 사는 편이니? 가정 형편? 그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왜? 뭔데? 그 홀어머님이셔. 어머님이 두 남매를 혼자 키우셨거든. 아버님은 남자친구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제가 어렵사리 말을 꺼낸 순간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확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뭔 실수를 했나 싶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친구들 또한 서로 눈빛을 주고받다가 한 친구가 제 손을 덥석 붙잡으며 정적을 깨부셨습니다. 있잖아, 혜원아.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 좋은 건 알겠어.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겠어. 물론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안 봐도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아. 근데 말이다. 너희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네 미래가 너무 훤히 그려져.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미래가 그려지다니? 혹시 들어봤니? 홀어머니랑 살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100% 엄마가 아들을 애인 삼아 살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가 파탄이 날 거라는 것까지도. 야, 무슨 말이 그래. 아주 저주를 부어라 부어. 나랑 어머님이랑도 아는 사이고 오랫동안 봐서 잘 알아.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장담해 그건.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야, 그건 다 연기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라고 뭐 처음부터 구박했겠어? 다 가면 쓰고 잘해주는 척 했겠지. 우리 예쁜 며느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라면서 두 팔 벌리고 좋아하는 척 반겨주는 척. 그래 놓고 결혼하면 자기 아들한테 집착 못해 안 달라고 뻔할 뻔짜 아니겠냐고. 우리 공주님들아,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지는 제가 너무 잘 알겠는데요.
그럴 일 없으니까 괜히 사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 걱정해주는 친구들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못내 홀어머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걸리는 듯 결혼까지는 안 가면 안 되겠냐며 계속 말리곤 했습니다. 사실 저라고 그런 글을 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혼자 자식을 키운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남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아들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글을 정말 많이 봐왔지만 제가 아는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었기에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썰 정도로 넘기자고 다짐했지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의 많은 걱정을 뒤로하고 그와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저를 평생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해 주셨지요. 아유, 우리 경준이 성격이 저렇게 투박해서 누가 데려가려나 장가는 가려나 걱정했는데 우리 혜원이가 데려간다니 나는 너무 안심이네. 혜원아,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너무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결혼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어머.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시집살이 시키고 구박하고 그런 시어머니 아니다, 얘. 잘할 생각 말고 지금처럼만 해. 나는 지금의 너도 좋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경준이 너 결혼하면 혜원이한테 잘해야 한다. 엄마는 걱정도 발자셔. 걱정하지 말아요. 아주 부둥부둥 하루 종일 업고 살 거니까.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너무 눈꼴 시리게 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들? 그럼요. 잘 알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정한 모자 사이. 아기 때부터 어머님께서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오셨으니 충분히 애착이 갈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려하고 있는 일들은 저에겐 찾아오지 않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우의 표정은 유독 어두웠어요. 직접 말을 걸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기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경서야,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야기하는 내내 표정이 안 좋길래 말도 많이 없고. 아니야, 그냥 단순히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미안해, 언니. 정말?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난 또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걱정했잖아. 그런 거 없어. 근데 언니, 우리 오빠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진짜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 무슨 질문이 그래? 당연하지.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했겠지. 나는 언니랑 같이 가족이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언니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돼. 우리 집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화목한 집안일지 몰라도 언니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진짜 많아.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야. 내가 결혼 앞둔 사람한테 무슨 말을. 아니야, 언니. 오늘 말 못 들은 걸로 해줘. 끊을게.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당황스러움에 한동안 휴대폰을 잡고 벙찐 표정을 지어야 했어요. 신우의 말은 의미심장했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르는 가정사들이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정말 뭔가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날 그녀의 대답은 작은 의문만을 남겼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한 라이프는 끝이 났고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두 남매를 어릴 적부터 홀로 키우셨던 시어머님께서는 유독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상견례를 진행할 때에도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합가를 하는 건 어떠냐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요즘 애들 돈 모으려고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얘네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돈? 돈도 모으고 밥 굶을 일도 없고. 사돈,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고 저희 애들도 다 그래야 하나요? 얘들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고 그래도 신혼인데 즐길 건 다 즐겨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알아왔다고 한들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일 텐데. 혜원아, 너가 한번 말해봐라. 나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니? 네? 아니요. 엄마, 저희는 계획이 다 있어요. 지금은 합가하는 것보다는 저희끼리 자그마한 신혼집 얻어서 저희끼리 신혼 좀 즐길게요. 합가 얘기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해, 엄마. 그때도 묘하게 서운해 보이시는 어머님 표정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도 그 이후로는 합가를 하자는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신혼집을 구하는 건 어머님 댁과 가까운 곳으로 자리 잡기로 합의를 보았죠.
딱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악감정은 없었고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보통 시어머니들에게 느끼는 거부감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신혼집을 구한 뒤로부터 어머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도 천천히 본성을 드러냈어요. 저는 부부간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볼일 보고 있는데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던가, 상대방은 자고 있는데 벼랑간 큰 소음을 낸다던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남편은 그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저희 집 비밀번호를 공유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이런 방구에 말 한마디 없이요. 그걸 알게 된 건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휴일, 남편과 우연히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예고도 없이 안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뭐야? 누구야? 어머, 니네는 대낮부터 빨가벗고 뒹구고 자빠졌니? 아이고, 망치캐라. 어머님? 잠시만, 여기 문 열어줄 사람도 없는데 어머님이 여기를 어떻게... 설마 저희 집 비밀번호 알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알려줘서 알고 있는데. 왜? 엄마가 돼서 아들 집 비밀번호도 알면 안 되는 거냐? 이 뻘건 대낮에 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에휴, 안 됐다. 에휴, 됐다. 하던 거나 마저 해라. 심장이 탁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분 아세요? 뭔가 빨가벗겨진 채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기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민망하고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 열받는 기분. 방문은 꽤 신경질적으로 닫혔고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돌았어요. 끓어오르던 욕정도 한 번에 팍 식어버려 저는 말없이 멋쩍게 웃고 있는 남편을 계속해서 째려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솔직하게 말해. 어머님께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그게 엄마가 계속 알려달라고 성화를 부리시잖아. 나는 안 알려드리겠다고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래도 혼자서 나랑 동생이랑 키워주셨는데 집 비밀번호 하나 못 알려드리겠어? 효자 납셨네, 효자 납셨어. 그럼 차라리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던가. 난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단 말이야. 자기한테 말해주면 당연히 알려드리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런 거지. 이해 좀 해주라.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남편은 미안하단 사과 대신 이해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으니 집 비밀번호를 공유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남편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참고 넘기자 해서 그날 일은 조용히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두드려 패서라도 참교육을 시켜 놓았어야 했고 온갖 지랄이란 지랄은 혼자 다 떨었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에 대한 어머님의 집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종종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며 남편 옆에 앉아 남편에게 착 달라붙어 앉아 있으신다거나 가끔 고기 반찬을 하는 날엔 제가 고기를 잡을라 치면 일부러 젓가락을 탁 치시면서 반찬을 집지 못하게끔 하신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들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은근슬쩍 저를 돌려 까시기도 했어요. 에휴, 얘 혜원아. 너는 결혼 전에는 내가 너한테 딱히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너 애가 왜 이렇게 뚱뚱하니? 여자애가 돼가지고 다리는 밭에서 갓 뽑은 무같이 통통하고 뱃살은 두 겹으로 겹치는 게 꼭 삼겹살 같다 얘. 여자는 자고로 나처럼 아담하고 늘씬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 법이야. 그렇지 아들? 그렇지. 우리 엄마 몸매는 가히 국부급이지. 봐, 너도 지금부터 몸매 관리 좀 해. 나이도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가꾸는데 관심이 없어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나 봐라. 나는 이 나이 먹고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40대 아니냐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젊게 사냐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저는 겨우 그 말을 삼켜내고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본인의 몸매를 자랑하며 저를 깎아내리는 어머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바로 어머님의 말에 반박이 아닌 동조를 하는 남편이었어요. 이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다정하고 저밖에 몰랐던 남편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한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무렵쯤 제 옷장과 화장대에서는 제가 아끼는 옷이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아끼는 것들이었기에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나 약속이 있을 때에만 입거나 쓰는 것들이었죠. 쓰지도 않은 물건들이 사라지니 저는 저대로 미쳐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거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게 손이 달렸나 발이 달렸나.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간 거야? 뭘 그렇게 정신없이 찾아? 여보. 얼마 전부터 옷장에서 자꾸 옷이랑 화장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네. 어제는 자기가 사준 체크무늬 리본 머리핀도 사라지고 나는 입은 적도 쓴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자기가 다른 데 놔두고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잘 찾아봐. 자기도 알잖아. 나 물건 아무데나 안 놔두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만 놔두는 거. 진짜 짜증나네. 자기는 뭐 아는 거 없어? 본 적도 없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모르지. 남편은 말끝을 흐리면서 후다닥 방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행동이 뭔가 수상하기는 했지만 그냥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면서 사라진 물건들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쥐잡듯 뒤졌지만 결국 없어진 것들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풀리지 않던 의문은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을 때 비로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저를 골려주려는 듯 제 물건으로 도배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머리핀부터 제가 아끼는 원피스와 코트까지 아주 패션쇼를 하듯 쫙 빼입고 오신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기가 막혀서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지? 없어진 제 물건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나 했더니 어머님께서 훔쳐가신 거였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온 집안을 쥐새끼 잡듯이 다 뒤졌지 뭐예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잘 알잖아. 젊게 입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내가 며느리 옷이랑 물건 좀 쓰겠다는데 가족끼리 허락이라도 받고 가져가야 하니? 없어졌음 없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좀 넘기면 되는 거지. 넌 옷이 이것밖에 없어?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시려면 적어도 통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싶은데요, 어머님. 아이고, 융통성 없기는. 너 원래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힌 애였니? 사람이랑 소통하는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얘. 이래서 사람은 가까이 지내봐야 안다고. 네가 이런 애인 줄 꿈에도 몰랐다. 네, 저도 어머님께서 이런 분이신 줄 꿈에도 몰랐네요. 그 옷 당장 벗어주시겠어요? 그 핀도 빼주시고요. 어머님께서 평소에 워낙 젊게 꾸미고 다니시기는 했지만 제 물건에까지 말없이 손을 대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더더욱 화가 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실갱이를 벌이다 저녁이 되어서야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옷을 입고 고깃집이라도 다녀오신 건지 옷에는 아주 진한 삼겹살 냄새가 배어있는 채로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알고 있었지. 어머님께서 내 옷이랑 핀 화장품 들고 간 거.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이고, 엄마도 참 말을 하고 들고 가시지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몰랐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나는 몰랐어. 진짜 하나도 몰랐어. 근데 자기도 좀 그렇다. 엄마가 좀 젊게 살고 싶으셔서 자기 옷이랑 화장품 들고 가신 것 같은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뭐? 우리 엄마, 우리 남매 키우느라고 등골 빠지게 일하시다가 젊고 트렌디하게 사신 지 몇 년 안 되셨어. 자기도 알잖아. 그냥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라. 뭐만 하면 우리 남매 키우느라 힘드셔서부터 시작하는 남편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부터 파고 들려 했기에 결국 남편에게는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하길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기에 차라리 친구에게 털어놓는 게 훨씬 맘 편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여기서 끝이라면 제가 사연을 쓰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놀랍게도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아주 사소한 프롤로그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할 때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지? 배는 겁나 쿡쿡 쑤시는데. 여자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맞이하는 대자연의 날. 저는 평소 주기가 잘 맞는 편이었지만 가끔 엇나가는 날도 있었기에 이번에도 조금 늦게 시작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배가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오다 설마 하는 생각에 예전에 사둔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은 흐릿한 두 줄이 비춰졌어요. 맞아요.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리를 잡은 것이었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에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급히 테스트기를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내주었고 남편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야 저거? 뭘까요? 설마 자기 임신한 거야? 딩동댕 정답입니다. 할 때 됐는데 배가 영 쎄해서 설마 하고 확인했더니 역시나네? 축하해. 당신 이제 아빠 되는 거야. 우와! 여러분, 저 아빠 된대요! 남편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창 일을 하고 있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고 수화기 속에선 많은 동료분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상하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막상 이렇게 생명이 찾아와 주니 마음이 참 간질거렸습니다. 우선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대충 아침을 챙겨 먹은 다음 오픈 시간에 맞춰 산부인과로 향했지요. 초음파 결과는 이제 막 아기집이 보일락말락하는 임신 극초기의 상태. 제가 살집은 조금 있었지만 몸이 조금 약했던지라 병원에서는 몸조심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반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산모님들은 초기에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 그러면 초기에 유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꼭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 이제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배를 살살 쓰다듬으며 병원 밖을 나섰어요. 새로 만든 산모 수첩을 보니 제가 정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와닿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한참 동안 잠에 들었다가 남편이 요란스럽게 들어오는 소리에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조용히 좀 들어오지. 누가 들으면 전쟁이라도 난 줄 알겠어. 병원에서는 뭐래? 정말 임신 맞대? 맞대. 임신 극초기 단계래. 5주 정도 됐다고 했나? 근데 진짜 엄청 나른하다. 몸이 막 무거워지는 것 같고. 나 이제 아빠 되는 거네? 와, 진짜 실감 안 난다. 나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래. 이거 꿈 아니지? 볼따구 한번 쥐어 뜯어줄까? 아냐. 진짜 꿈은 아닌 것 같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말도 안 돼, 진짜. 대신 자기가 기억해줘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 나 이제 산모야. 내가 몸집은 통통해도 건강은 안 좋다는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전에처럼 나 스트레스 줄 생각하지 마. 특히 어머님이랑 언쟁하거나 부딪힐 일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자기도 중립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중립 잘 지킬게. 자기 스트레스 받게 할 일 없을 테니까 마음 푹 놓으셔. 그동안 내가 엄마 편만 들어서 조금 서운했지.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남매 혼자 키우시느라 힘들게 살아오셔서 그래서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내가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음. 이제 대사를 다 외웠어. 아이고, 민망해라. 아무튼 이제는 그럴 일 없도록 할게. 미안해, 여보.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며 제 앞에서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다짐하는 남편이 밉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이렇게라도 말을 해주니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신 건지 어머님께서도 연락이 오셨어요. 예, 너 임신했다면서 축하한다. 병원에서는 몇 줄 아니? 네, 어머님 한 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극초기래요. 그래, 너 뚱뚱하다고 살 빼라는 소리는 안 하든? 원래 뚱뚱하면 나중에 애 낳기 힘들다던데. 난 한 번도 살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마는.
네, 그런 말 일절 없었고,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말만 해주시던데요? 그래,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나중에 입덧오면 알아서 살 쭉쭉 빠지게 되어 있어. 너네가 노파심에 이야기하는 건데, 임신했다고 혹여나 우리 경준이 부려먹을 생각 하덜덜 말아라. 네가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 알겠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럴 일 없을 테니깐. 그래, 뭐,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거라. 축하를 가장한 자기의 아들 부려먹지 말라는 말. 아마 손주가 생긴다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임신해서 자기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되어 연락을 하신 것 같았어요. 진심 어린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어머님의 전화가 끊긴 지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오랜만에 신우이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너무 오랜만에 연락한다. 그쵸? 죄송해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목소리 까먹겠다. 오랜만이야, 경서. 아니, 아가씨. 잘 지냈어? 저는 당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죠. 언니, 임신했다면서요?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저 완전 두근거려요. 제 인생 첫 조카라니. 맞아. 아직은 임신 초기라서 애기 집도 안 보이지만 첫 조카가 생긴 소감이 어때? 설렘 그 자체. 이것 말고는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언니. 진짜 너무 좋아요. 오빠랑은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싸우지는 않고요? 속 썩이는 건? 처음엔 우리도 엄청 싸웠었지. 서운한 것도 있었고. 근데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 해준다고 나랑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까지 했으니 이제 안 그러겠지. 별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가씨.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언니 지금 제가 일 들어가야 해서 길게는 통화 못하는데 혹시라도 오빠가 속 썩이면 말해줘요. 제가 가서 오빠 M자 탈모 만들어줄 테니까. 알았어, 아가씨. 말이라도 고맙다. 일 열심히 하고. 어머님과의 전화에 안 좋았던 기분이 아가씨 덕에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세상에 뭐 골 때리는 법만 있으라는 법 있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저는 편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답니다. 어머님도 불어 댁에 와서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걸거나 식사 자리에 끼지 않으셨고 남편도 중립을 잘 지키며 저를 살뜰하게 잘 챙겨주었지요. 임신을 하면 평소에 안 먹던 거나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찾게 된다고 저는 한겨울에 복숭아를 사달라며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군말 없이 겉옷을 걸치고 나가 편의점 복숭아 통조림을 사다 주기도 했지요. 통조림이 없으면 복숭아 향이나 맛이 나는 것들을 왕창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 나도 이 겨울에 복숭아가 먹고 싶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나한테 미안할 필요 뭐 있어? 내가 좀 찾아봤는데 원래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대. 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요즘 수박은 겨울에도 나오잖아. 내 말은 사랑하는 우리 자기가 먹고 싶다는데 아무리 귀찮아도 못 구해다 줄 건 없다는 이야기였어. 사람이 변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사실 남편의 변화를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했던 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변한 모습, 그리고 예전과 같아진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한 게 아니라 변한 척을 한 것이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불과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이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굴러가는 돌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산의 위험이 높은 시기, 특히나 저 같은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아무리 입덧으로 다 토해내더라도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면서 몸 관리를 하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진 그날은 이상하리 많지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고 거기다가 배까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생리통 마냥 아리기만 했던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나중에는 누군가 비틀어 짜는 듯한 통증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제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지 남편은 보던 텔레비전을 끄고 저에게로 다가와 제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땀은 왜 그렇게 흘리고 어디 아파? 속이 안 좋나? 아침 먹은 거 체한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배가 너무 아파. 처음에는 그냥 아린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가 쥐어짜는 것 같아.
우리 애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해, 여보. 나 너무 아파.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안 되겠다. 참지 마. 빨리 응급실 가자. 나 옷 걸치고 나올게. 남편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급하게 옷을 걸친 뒤 차키를 들고 나왔고 저는 배를 움켜쥔 채 조심스럽게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고 수신이는 어머님이었어요. 전화를 걸기에는 꽤 이른 시간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저는 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남편은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엄마. 지금 혜원이가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급한 대로 응급실이라도 가려고. 네? 뭐라고요? 네, 알았어요,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바로 갈게요? 배가 아픈 와중에도 너무 놀라 의문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굉장히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구구절절 변명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진짜 미안한데 엄마가 지금 배가 많이 아프시다네? 나도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런 일로 전화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내가 얼른 가서 엄마 상태만 살펴보고 얼른 다시 여기로 올게.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지. 아니, 뭐라고? 미안, 금방 다녀올게. 배가 아파 허덕대는 지 와이프를 남겨두고 남편은 자기 엄마를 챙기러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난다던데 그 모습을 본 저는 텅 빈 현관을 바라보면서 너무 서러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도 배는 계속 아파왔고 저는 결국 직접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정신없이 나온 거라 수중에 지닌 카드 한 장 없었기에 염치 불문하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러이러해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으니 미안하지만 결제를 하러 카드를 좀 들고 와줄 수 있느냐 물었는데 정확히 15분 만에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오빠는요? 오빠는 어디 가고 언니 혼자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대. 그래서 거기로 갔어. 배 아프다는 언니 버려두고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 엄마한테 냅다 달려갔다고요? 타이밍 좋게 그 시간에 하필 전화하셔서 배가 아프다고 당장 와달라고 한 모양이던데 21세기 제일 가는 효자인 우리 남편은 그런 어머님 전화에 아픈 마누라 내팽개치고 후다닥 달려갔고. 언니, 진짜 제가 이거를 결혼 전에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결혼하면 사람이 좀 달라지겠지, 혹시나 싶은 오지랖이겠지 하는 마음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우리 오빠랑 이혼해요, 빨리. 뭐? 갑자기 왜? 그리고 말을 했어야 했다니 뭘 말해? 우리 엄마 오빠를 자기 애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랑 오빠 결혼 허락한 것도 무슨 생각이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언니 괴롭혀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말하려다가 언니랑 오빠가 서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길래 그래, 엄마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 거겠지 했는데 결국 그 새끼도 똑같은 새끼였네요. 미안해요, 언니. 제가 원망스러우시면 원망해도 돼요.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어머님은 남편을 본인의 애인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들도 다 저를 나가떨어지게 하려고 한 행동들이었다는 것. 천천히 생각해보니 퍼즐들이 하나둘 맞추어지더라고요. 죄책감에 엉엉 우는 신우이를 달래어 집에 보낸 뒤 저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딱 타이밍 맞추어 남편도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병원은 잘 다녀왔어?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네 알바야? 미안, 화났지. 어머님은 뭐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죽을 병이라도 걸리셨대?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당연히 말 못하겠지. 병원에서는 진단할 수 있는 병명이 없었을 거거든. 왜냐? 꾀병이니까. 당신은 그 뻔하디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당장 유산될지도 모르는 마누라 버리고 간 남편이 된 거고. 버리고 가다니. 당연히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난 심각한 건 줄 알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상황 아니야? 나한테 서운한 건 알겠는데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응? 나 서운하다고 한 적 없는데? 애초에 너는 그런 새끼였으니까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네가 변했을 거라고 믿었던 내가 병신 새끼지. 오늘 네 행동 하나 덕분에 내 결심이 섰어. 우리 이혼하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는 지울 거야. 뭐? 이혼을 해? 그리고 애를 지우겠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 그대로야. 귀가 먹었니? 아님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뇌가 없어? IQ가 있으면 네 스스로 내 말에 대한 생각이라는 걸 좀 해. 이 판단 능력이라곤 손톱 떼만큼도 없는 개새끼야. 내가 너 이런 새끼인 줄 알았음 진작에 만나지도 않는 거였는데 숨겨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 마마보이 새끼야. 집은 내가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다다다 쏘아붙이곤 그대로 미리 싸놓은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지만 한 발짝도 더 오면 진짜 너나 나 둘 중에 하나는 오늘 죽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니 깨갱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저는 짐을 들고 친정으로 내려갔고 어머니가 전화가 와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와이프보다는 엄마가 먼저 아니냐며 되도 않는 말로 개 지랄 연병을 떨었지만 저희 엄마가 맞불을 지펴주신 덕분에 일이 정리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길고 긴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고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과는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참 많이 힘들고 지치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털어놓다 보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네요.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네요. 필립의 사연방,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필립은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쾌한 사연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